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하신 부분까지는, 그러니까 바이러스 일반 이론부터, 그다음에 사스코브2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본적인 내용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출제가 된다면 당연히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공부를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실 부분은 이제 바이러스의 라이프 사이클입니다. 숙주세포에 어떻게 들어가서 자손 바이러스들을 어떻게 만드는가, 복제, 전사, 번역을 어떻게 해서 결국 탈출하는가라는 부분인데, 여기도 뭐 기초적인 바이러스 일반적인 부분은 나올 수 있지만 여기에 내용, 약간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사실 대학 일반 생물학 이상 수준입니다. 그래서 캠벨 같은 일반 생물학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고요. 바이러스 학을 공부해야지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출제자가 어렵게 내시면 이 부분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좀 여기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유는 공부를 안 하면 못 맞춰요. 그래서 대부분 못 맞추는 질문을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변시 1차를 공부하실 때 뭐 남들 못 맞추는 거 나 혼자 맞춰서 합격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안 좋습니다. 예. 원래 남들 다 맞추는 거, 남들이 뭐 6개, 7개 맞을 때 나는 8개를 확실히 맞추겠다. 기본에 집중해서 합격하시는 게 좋은 전략이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 예외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어렵지만 한번 공부를 잘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너무 겁을 줬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림하고 잘 보시면 되고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 또는 사스코브2의 이제 라이프 사이클, 복제 사이클이죠. 첫 번째로 침입하는 것은 스파이크 프로틴이 숙주세포, 주로 이제 사람 세포인데 사람의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니까 호흡기 세포죠. 호흡기 세포에 특정 수용체에 부착돼서 들어갑니다. 특정 수용체가 중요하죠. 아까 보신 ACE2 수용체, ACE2 리셉터는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게 되면 아까 보셨듯이 이제 얘가 5' 캡, 3' 폴리 A 테일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파지티브 센스였죠.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러면 숙주세포 내부로 들어갔을 때 숙주세포를 속이는 거죠. 네가 만든 mRNA야 라고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번역시켜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숙주세포는 그럼 너 5' 캡, 3' 폴리 A 테일이 있잖아. 맞네? 내 mRNA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숙주세포가 라이보솜을 붙여서 번역을 시켜줍니다. 최초로 나오는 단백질은 폴리단백질입니다. 얘는 숙주세포에 없는 효소들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가지고 다닙니다. 패키지로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데, 여러 개의 효소들을 한꺼번에 숙주세포의 라이보솜에 의해서 번역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 폴리단백질은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단백질이죠. 근데 여러 개의 효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단백질분해 효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필요한 부분을 혼자 자릅니다. 그래서 잘라서 바이러스가 자기가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어내고, 얘들이 다시 정확한 위치에 결합해서 복합체를 만들어내고, 이 복합체가 바이러스에 필요한 기능들을 다 해줍니다. 그 복합체 이름이 복제 전사 복합체입니다. 복제 전사 복합체, 바이러스에 필요한 기능을 다 해주는 복합체가 형성이 되죠. 그리고 복제 전사 복합체도 굉장히 복잡한데, 복잡한 내용은 다 지웠고요. 삭제해버렸고, 여기서의 핵심은 RDRP입니다. 아까 보신 RNA를 주형으로 RNA를 중합하는 RDRP, RNA 리플리케이즈, 중합효소, 복제효소죠. 자, 그래서 뒤쪽에 자, 그럼 바이러스의 목적은 이제 숙주세포 내에서 다른 걸 하지 않고 자손 바이러스를 잔뜩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죠. 그럼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려면 자손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만들어줘야 되고, 자손 바이러스가 필요한 단백질들을 잔뜩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자손 바이러스들이 결합이 되면 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의 생체막을 뺏어서 탈출하게 되죠. 그러면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잔뜩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 바이러스는 복제하고 전사 번역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처음에 들어와서 숙주세포의 라이보솜을 이용해서 복제 전사 복합체라는 강력한 효소 덩어리를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이쪽 복제 부분에서는 자손 바이러스들을 위한 유전 물질을 잔뜩 만들어내게 되죠. 자, 파지티브 센스 RNA 단일 가닥이 있는데 바이러스도 이 파지티브 센스를 갖고 똑같은 파지티브 센스를 100개를 만들어낼 수 있는 효소는 없습니다. 그래서 중간 단계를 거쳐야 되죠. 만약에 바이러스, 처음 들어간 바이러스 하나가 100개의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겠다고 하면 자신의 복제 전사 복합체를 이용해서 네거티브 센스 RNA 가닥을 만들어냅니다. 요걸 하나를 만든 다음에 요걸 주형으로 해서 다시 복제 전사 복합체가 작용해서 100개의 파지티브 센스 RNA들을 만들어냅니다. 이해하시겠죠? 복제 전사 복합체의 핵심적인 효소는 RDRP죠. 그래서 RNA를 주형으로 RNA를 만들어내는 효소가 있기 때문에 파지티브 센스에서 네거티브 센스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고 네거티브에서 파지티브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파지티브에서 바로 파지티브를 100개를 만드는 효소는 없어요. 아예 바이러스계에도. 그렇기 때문에 네거티브 센스를 중간에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네거티브 센스가 하나가 있으면 파지티브 센스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자손 바이러스를 위한 유전 물질들은 준비가 됐죠. 그럼 이번에는 자손 바이러스들을 위한 단백질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과정이 이 전사 번역 과정입니다. 근데 얘는 전체 DNA를 다 복제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해당 효소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 요 부분만 네거티브 센스를 만듭니다. 얘도 역시 복제 전사 복합체가 가운데 RDRP 효소가 있기 때문에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복제 전사 복합체가 다 합니다. 그래서 네거티브 센스를 만들면 다시 이거 갖고는 숙주세포에 라이보솜이 붙어도 정상 단백질이 안 나오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파지티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얘도 역시 복제 전사 복합체가 또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파지티브 센스, 이건 유전자 하나죠. 효소 하나를 만들 수 있는. 여기에 숙주세포의 라이보솜이 붙어서 번역을 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양의 단백질들을 만들어내게 되죠. 그러면 자손 바이러스들을 위한 효소나 단백질들이 주로 단백질이죠. 단백질이 다 만들어지면 그걸 100개를 세트를 모아서 100개의 자손 바이러스 입자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걔네들이 탈출을 하게 되겠죠. 용어는 여기의 경우는 전체 DNA, 전체 유전체를 다 복제를 하기 때문에 지놈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유전자 하나, 일부죠.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얘는 서브지놈이란 말을 씁니다. 서브지놈이란 용어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봐두시고.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이런 모양의 과정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 그림이 약간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대충 파악하시면 되고, 약간 설명하고 약간 다른 부분이 있긴 한데, 자, 사스코브2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죠. 그러면 이게 사람의 세포입니다. 특히 사람의 호흡기 세포겠죠. 호흡기 세포에 여기 리셉터, 수용체가 있죠. 이 수용체는 이름이 뭘까요? ACE2 수용체, ACE2 리셉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결합하는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의 스파이크 프로틴이죠. 얘가 나 ACE2야 라고 ACE2하고 모양이 같은 거죠. 결합을 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안쪽에 이제 파지티브 센스 RNA가 있고, 그 다음에 캡시드 프로틴들이 보호하고 있죠.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틴이라고도 하고, 바깥쪽에 엔빌롭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포막이 융합하게 되면 파지티브 센스 단일 가닥 RNA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이제 자손 바이러스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게 되죠.
처음에 맨 처음 단계는 아까 복합체를 만드는 거죠. 복제 전사 복합체. 근데 파지티브 센스기 때문에 얘가 알아서 숙주 세포가 라이보좀을 붙여서 복제 전사 복합체를 만들어 줍니다. 처음에 폴리 단백질이 나오면 스스로 잘라서 효소들을 분리한 다음에 다시 결합을 해서 복제 전사 복합체가 만들어지죠. 근데 이 그림에서는 그런 부분이 자세히 안 나와 있고요. 어찌됐든 복제 전사 복합체의 중심에는 RDRP라는 효소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바이러스 폴리머레이즈라고 표현된 게 RDRP를 말하는 겁니다. 복제 전사 복합체죠. 그래서 파지티브에서 네거티브 센스 지놈 전체를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에서 자손을 위한 파지티브 센스 RNA들을 100개를 만들어내죠. 그게 이 부분입니다. 이 그림은 좀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정확히는 파지티브 센스에서 일부 유전자에 대해서 네거티브 센스를 짧은 서브 지놈을 만들고 걔를 다시 파지티브로 만들어서 단백질들을 만들어내는 게 이 부분이죠. 이 경우에는 숙주세포에 라이보좀이 붙어서 캡시드 프로틴, 뉴클리오 캡시드 프로틴들을 만들어주는 걸 그림으로 그린 거고, 자, 이쪽 부분은 스파이크 프로틴이나 아까 M 프로틴, E 프로틴들이 있었죠. 근데 얘네는 전부 막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막 단백질은 생성되자마자 표면에 소수성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포질에서는 못 만듭니다. 얘는 만들어지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막이 있는 데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소포체에 있는 라이보좀, 바운드 라이보좀이죠. 네, 라이보좀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는 결합 라이보좀, 바운드 라이보좀이 있고, 그냥 세포질에 둥둥 떠다니는 프리 라이보좀, 자유 라이보좀이 있습니다. 자유 라이보좀은 그냥 세포질에서 활동하는 효소를 만들 때 작용하고, 그 다음에 막단백질이나 외부로 분비되는 단백질들은 여기 소포체에 붙어 있는 라이보좀에서 단백질을 만든 다음에 바로 소포체 안으로 들어가게 되죠. 어찌됐든 여기 스파이크 프로틴이나 M 프로틴, E 프로틴은 막 단백질이기 때문에 여기 바운드 라이보좀에서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만들면서 바로 여기 소포체 막에 끼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지면 아까 자손 바이러스를 위한 유전 물질, 파지티브 센스, RNA 단일 가닥에, 그 다음에 캡시드 프로틴들, 그 다음에 여기 막 단백질들, 그 다음에 여기 소포체의 생체막, 이런 것들 다 결합해서 바이러스 입자가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이해하시겠죠? 어렵나요? 어렵긴 하죠. 네. 다시 보시면 유전 물질, 그 다음에 캡시드 프로틴들이 이렇게 가서 여기 소포체 막에는 바이러스를 위한 막 단백질들이 붙어 있죠. 그래서 뚫고 들어가면 얘가 패키징이 되면서 바이러스 입자가 하나가 되는 거죠. 근데 정확히는 소포체 막이 아니라 골지체에 막을 뺏어 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정확하진 않아요. 그냥 대충 개념만 보셔야 되고. 그래서 어찌됐든 얘가 탈출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세포의 체외, 세포 외 배출 과정을 통해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소포체 골지체를 거쳐서 여기 골지 베시클이라고 되어 있는데 운반 소낭이죠. 운반 소낭에 쌓여서 결국 세포막으로 가서 바깥쪽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자료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지금 보신 거예요.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가장 어려운 부분을 이해하신 거고, 이쪽에는 그 설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설명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추가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가 변이가 굉장히 많았죠. 뭐 알파, 베타, 감마, 델타를 거쳐서 오미크론까지,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변이가 굉장히 빠르게 잘 일어나죠.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유는 DNA 바이러스보다 RNA 바이러스가 돌연 변이가 잘 일어난다. 이유는 DNA의 경우는 복제를 할 때 잘못 복제가 되면 자가 수정 기능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RNA는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원래 RNA 바이러스 자체가 돌연 변이가 심하게 일어납니다.
그다음 또 하나 사스코브2에 대해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서 출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한번 봐두시면 좋은 게 재조합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물학계에서는 이게 재조합이 사스코브2의 변이가 많이 일어난 이유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사스코브2 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온 거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 개가 들어온 게 아니라 2개 이상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RNA가 있고 aRNA, bRNA, 뭐 3개가 들어오면 cRNA가 있죠. 그럼 RDRP가 포지티브에서 네거티브를 만들고 포지티브를 만들 때 변덕을 부리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RNA를 복제하다가 두 번째 RNA에 이어서 붙여버리고 세 번째를 이어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개의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로부터 만들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재조합이 일어나고 돌연변이의 원인이 되는 거죠. 그거를 어려운 용어로 카피 초이스 리컨비네이션이라고 하는데 이 용어는 모르셔도 되고요. 그러니까 주형이 되는 RNA를 1번 카피, 2번 카피, 3번 카피라 그러면 중간중간에 바꿔버리는 거죠. 너무 어려운 내용이라서 출제 가능성 높지 않고 그냥 그런 것도 있구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어렵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다 보셨고요. 뒤쪽 부분은 좀 쉬운 것들이 많습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와 인간의 관계인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지금 뭐 사스, 메르스, 현재 코비드 19이 나오면서 굉장히 위험한 바이러스가 돼버렸지만 원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일부가 그냥 감기 정도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는 레트로 바이러스 같은 위험한 바이러스보다 그냥 대응하기 쉬운 바이러스 정도였죠.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되지 않았었고요. 독감이 아니라 감기의 경우는 여기 있구나. 감기의 경우는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워낙 다양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일부가 감기를 일으킬 수 있고, 리노바이러스라고 모르셔도 되는데 이제 레트로바이러스, 코로나 바이러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같은 분류 중에 하나입니다. 리노바이러스의 일부가 감기를 잘 일으킵니다.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그룹도 잘 일으키고, 그렇지만 뭐 감기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감기에 대해서 치료약이 사실 없죠. 치료약이 없는 이유가 바이러스의 변이도 심하고 감기를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도 소용이 없죠. 자, 사스와 메르스에 대해서는 뭐 그냥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는 거고, 코비드 19도 뭐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사회적인 것들은 시험에 나오지도 않고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중국에서 발표했고, 이것도 옛날 자료네요. 네, 굉장히 많이 사망했고, 그 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사스코브2는 사스코브1, 사스를 일으킨 사스코브1과 동일성이 굉장히 높지만 메르스 바이러스하고는 동일성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박쥐에서 유래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A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특성, 그 다음에 사스코브2의 특성인데, 하여튼 시험에서 사스코브2라고 표현하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표현하든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질병 자체에 대해서 잠깐 보시겠고, 여기서는 핵심이 이제 진단법이죠. 자, 코비드 19 질병의 일반적인 내용도 뭐 다 아시는 거고, 이 부분 모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고. 자, 이제 진단법이 중요한데 시험에서는 지금은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주로 쓰죠. 그렇지만 초기에는 PCR을 돌렸죠. PCR을 돌렸을 때 가장 문제는 PCR은 DNA를 주형으로 DNA를 대량 증폭하는 방법이죠. 근데 코로나 바이러스 사스코브2는 DNA가 없습니다. 아예 유전 물질로 RNA만 갖고 있죠. 그래서 검사를 할 때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PCR 방법으로는 안 되고 RT-PCR을 써야 됩니다. 처음에 역전사 요소를 집어넣어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를 상보적인 DNA로 바꿔준 다음에 그 상보적인 DNA를 대량으로 증폭을 하는 방식을 써야 되죠.
이게 RT-PCR인데, RT-PCR도, PCR이 응용 방법이 굉장히 많아요. PCR의 응용이라서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어요.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그 응용 PCR 중에 첫 번째가 사실 RT-PCR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고, RT-PCR은 쉬워요. 앞부분에 역전사 효소를 넣어서 DNA만 만들어준다. 그 이유는 PCR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는 RT-PCR로 검출을 했죠. 굉장히 정확도가 높고, 최근에 신속 항원 검사는 정확도는 RT-PCR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코로나 검사를 옛날에 받으실 때 가면은 다 이렇게 차폐되어 있잖아요.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의료진들도 다 차폐된 상태에서 하고, 이 PCR을 일반 PCR로 돌리지 않습니다. 아예 완전히 사람 손이 닿지 않도록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검사자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료들을 그냥 이렇게 트레이에 꽂으면 알아서 돌아서 자동으로 다 분석해서 컴퓨터로 결과가 나오고, 사람은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PCR 기계를 쓸 수는 없어요. 일반적인 PCR 기계는 요만한, 실험실에 많습니다. 요만한 테이블 탑에 사람이 시료를 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튜브를 꽂아주는 방식인데, 그런 방식을 쓰면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요. 실시간 PCR을 사용합니다. 실시간 PCR도 뒤쪽에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과거에 코로나의 진단 방식은 실시간 역전사 PCR입니다. 네. 근데 시험에서 중요한 건 역전사 PCR을 쓴다는 게 중요하고, 실시간 PCR은 기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잘 모르셔도 되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똑같이, 근데 용어에 문제가 있는데, 실시간이면 리얼타임이죠. 역전사는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입니다. 그래서 약어를 쓰면 RT-PCR이 돼요. 그래서 RT가 겹치기 때문에 실제 생물학에서도 문제가 있는 게, 내가 RT-PCR 돌렸어 그럼 역전사를 했다는 거야, 실시간을 썼다는 거야, 그리고 모릅니다. 그래서 용어가 겹치기 때문에 다른 용어를 쓰는데, 이렇게 RT-PCR, 여기 스몰 r은 리얼타임, 실시간을 말하는 거고, 아니면 실시간의 경우는 완전히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qPCR, 퀀티터티브 PCR이라는 용어를 써요. 좀 어렵죠? 그래서 qRT-PCR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혹시 이 용어가 나오면 좀 골치 아프기 때문에 RT가 겹친다는 거 기억하시고, 검사 방식은 이제 코 인두부, 면봉이 굉장히 길죠. 안에 찔러 넣어서 그 검체를 사용하고, 흉부 CT도 당연히 호흡기 질환이니까 사용을 했죠. 자, 역전사 PCR인데 말씀드렸듯이 유전 물질이 이제 RNA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 PCR이 아닌 역전사 PCR을 사용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참 그 전에 말씀드려야 될 게, 그럼 검사를 하는데 왜 PCR을 쓸까요? 그냥 바이러스 물질이 있다를 찾아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PCR을 쓸까요? 이 인두부에서 검체를 채취했을 때 여기에는 유전 물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로 사람 세포에 DNA가 잔뜩 있고, 코로나 바이러스에 RNA는 작은 양이 있죠. 그럼 얘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 부분만 대량으로 증폭을 해서 신호를 증폭시키면, 그때 두꺼운 밴드가 뜨거나 검출이 되면 감염됐구나라고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PCR을 써야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의 양을 대량으로 늘려주는 거죠. 시험에 지문화되지는 않겠지만 왜 PCR을 쓰는지 아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내가 감염이 되지 않았다, 근데 나의 검체를 PCR을 돌리게 되면, PCR을 돌릴 때는 프라이머를 쓰죠. 그 프라이머에 해당하는 서열이 없으면, 즉 코로나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이 없으면 증폭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돌아가질 않아요. 그래서 그 밴드가 전기 운동을 한다 그러면 전기 운동에 그 해당되는 밴드가 안 뜹니다. 그러면 당신은 음성이에요. 감염 안 됐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감염이 됐으면 많은 나의
내 몸의 세포의 DNA들과 그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가 같이 있겠죠. 근데 PCR에서 증폭되는 건 코로나 바이러스의 RNA만 대량으로 증폭이 됩니다. 그럼 전기용동을 하면 그 밴드가 두껍게 나타나죠. 그럼 당신은 감염됐습니다. 확진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신호를 증폭하기 위해서 PCR이 꼭 필요한 거죠. 자, 다음 이제 RT-PCR 부분이고, RT-PCR은 작년에 시험에 이미 나왔죠. 네, 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내용은 굉장히 쉽고요. 이번 강의에서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그림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NA인데 코로나 사스코브2는 이제 단일 가닥이죠. 이 RNA에다가 서열을 다 알고 있죠. 당연히 사스코브2의 서열은 끝부분에 프라이머를 붙여줍니다. 그리고 역전사 효소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DNA들을 붙여주죠. 그리고 이 프라이머는 당연히 DNA 프라이머를 쓰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DNA들이 합성이 되는데 이 DNA 이름은 특별히 cDNA죠. C는 컴플리멘터리죠. 그래서 RNA로부터 상보적인 DNA 가닥을 만들면 무조건 다 이름이 cDNA입니다. 얘는 RNA로부터 만들어진 거야 라는 의미죠. 이렇게 이제 cDNA가 완전히 만들어지면 이제 이 RNA는 필요가 없습니다. 요 cDNA 요 한 가닥만 있어도 얘에다 PCR을 걸면 이 cDNA가 대량으로 증폭이 되고 전기용동을 하면 밴드가 두껍게 뜰 수 있는 거죠. 이 RNA를 뭐 제거하는 과정도 필요 없어요. PCR 돌리면 첫 단계가 분리가 되죠. 변성이 되죠. 그래서 DNA, RNA가 그냥 분리됩니다. 그러면 얘는 RNA는 필요가 없고 얘만 계속 증폭이 돼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RT-PCR은 초기에 역전사 요소,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지를 투입해서 cDNA를 만든다. 그 과정만 추가되고 나머지는 PCR하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주의하실 부분은 RNA 특이적 프라이머가 필요한데 요 첫 단계에서 요 프라이머죠. 요 프라이머는 따로 넣어줘야 되죠. 예. 물론 이제 cDNA가 됐을 때는 여기 시작점하고 끝점에 맞는 프라이머 2개를 넣어줘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일반 PCR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 RT-PCR의 경우는 요 RNA를 DNA로 바꾸기 때문에 RNA에 맞는 프라이머를 처음에 넣어줘야 된다는 건 차이점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네. 그 부분이 지문화 기출에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기억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국제 중합의 방향은 무조건 5' to 3'. 생물에서는 무조건 5' to 3'입니다. 설명들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이제 PCR을 공부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실 거라서 보시면 되고요. 방금은 이제 역전사 PCR을 보신 거고 실시간 PCR 부분인데 얘는 그래서 기계적인 부분이라서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는 않지만 그냥 이런 개념이 있다 정도는 봐두시는 게 좋겠죠. 검사자가 감염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자동화 시킵니다. 그래서 비싼 기계죠. 일반 PCR 기계는 요만하고 국산도 많고 100만원, 50만원이면 살 겁니다. 이런 실시간 PCR 기계는 거의 몇 천만원 억대죠. 자, 일반적인 PCR 기계는 DNA가 제대로 증폭이 되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요. PCR을 돌리면 뭐 1시간이나 2시간 돌리는데 2시간 내내 제대로 증폭되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증폭이 끝나면 걔를 전기용동을 하고 DNA의 경우는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주로 ETBR이라는 에티듐 브로마이드라는 물질을 씁니다. 가볍게 기억하셔야 되고요. 근데 ETBR은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어찌됐든 이 TBR이 붙으면 얘가 색깔을 나타내고, 그러면 자외선을 쪼여주면 색깔이 나타난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그 밴드가 두껍게 나타나는지를 확인을 하죠. 그게 전통적인 PCR 방식인데, 얘는 PCR을 돌리는 증폭 과정 중에 모니터에 아예 지금 DNA가 얼마가 증폭이 됐습니다라고 그래프가 뜹니다. 뜨는 방식은 여기 주로 사이버그린이라는 형광 물질을 이용을 해요. 뭐 다른 제품들도 있지만 이게 대표적이고 그냥 가볍게 봐두시고, 사이버그린의 특징은 PCR의 원재료가 DNTP들이죠. 예, DATP부터 뭐 DCTP까지 이 원재료에는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일 가닥 DNA에도 결합하지 않아요. 오직 이중 가닥 DNA에만 결합을 합니다. 근데 PCR 과정이라는 게 이중 가닥 DNA를 잔뜩 증폭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PCR이 증폭이 잘 진행이 되면 이중 가닥 DNA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중 가닥 DNA에 이 사이버그린들이 규칙적으로 끼어 들어가고 얘가 형광을 냅니다. 그러면 기계 자체에 디텍터, 탐지기가 있어서 그 양을 측정을 합니다. 형광의 양을 측정을 하면 증폭에 의해서 생성된 이중가닥의 양을 정확히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실시간 PCR이고, PCR을 돌리기 시작한 지 20분이 지났다. 정확히 DNA가 얼마 증폭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모니터에 계속 뜹니다. 이렇게 DNA 양이 증가하는 거. 네, 이 부분은 그냥 가볍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든 실제 병원에서는 이 실시간 PCR과 리얼타임 PCR과 그다음에 역전사 PCR이 결합된 형태의 RRT-PCR을 사용을 해서 검사를 하고 24시간 후에 검사자에게 통보를 해줬죠. 자, 다음은 간이 검사인데, 예. 자, 이제는 기초검사로서 신속 항원 검사로 다 바뀌었죠. 얘는 정확도가 PCR보다 당연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얘는 법적으로 인정을 해주지 않아요. PCR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몇 번 해서 의료 소송 같은 게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공식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건 아까 보신 역전사 PCR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두 번, 세 번, 몇 번 이상 검사해서 똑같은 결과가 나오면 법적으로 인정한다. 그렇게 되지만 얘는 이제 법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검사 방법은 아니고 초기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검사 방법이죠. RAT라고 하는데 Rapid Antigen Test죠. 예, 신속 빠른 엔티젠이 항원이죠. 예, 그걸 그대로 번역한 말이고, 자, 여기에 참고사항으로 임신진단 키트를 넣어놨는데, 임신진단 키트나 사실 원리가 같다고 추정이 돼요. 제가 이 RAT 검사의 원리가 뭔지 정확히 문서 자료를 찾으려고 여기저기 뒤졌는데 자료가 없어요. 기업들이 만든 제품이라 그러는지 자료를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임신진단 키트나 이런 것들이나 신속 항원 검사는 원리가 다 똑같기 때문에 이걸로 공부하시면 되고요. 자, 임신 진단 키트를 공부하실 때 첫 번째는 단일 클론 항체의 개념을 아셔야 되죠. 네. 단일 클론 항체도 뭐 시험에서 용어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이 뭔지 아셔야 되는데, 자, 단일 클론 항체. 여러분들은 자료 안 보셔도 될 것 같고요. 보시려면 12페이지네요. 자, 코로나 바이러스가 내 몸에 침입했다. 그러면 이제 항체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항체는 여기서 어디에 붙을까요? 내가 만든 항체는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붙는 항체, 여기 붙는 항체, 여기 붙는 항체, E 프로틴에 붙는 항체, M 프로틴에 붙는 항체, 다양한 종류의 항체들이 만들어집니다.
그거는 항체가 섞여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세포는 비세포죠. 비세포,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비세포 하나를 순수 분리를 해서 얘를 대량으로 증식을 해서 세포 하나를 1억 개를 만들었다. 그럼 걔네가 항체를 분비하도록 하면 그 항체들은 동일한 구조를 갖습니다. 유전자가 동일한 세포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항체는 Y자형으로 생겼고 끝부분의 모양에 의해서 그 타겟 부위에 정확하게 결합을 하는데, 방금 말씀드린 1억 개로 증식된 B세포가 만드는 똑같은 모양의 항체들이 단일 클론 항체죠. 예. 클론이라는 건 유전적 정보가 동일한 세포 집단을 말하는 거죠. 또는 유전적 정보가 동일한 개체의 집단을 말합니다. 예. 우리는 이제 유전적 정보가 동일한 세포의 집단에 집중하면 되는데, 그래서 같은 클론에서 만들어진 항체는 정확히 이 결합 부위가 동일하고 아미노산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 정확히 같은 위치에만 무조건 붙습니다. 다른 위치에는 안 붙죠. 그게 단일 클론 항체죠. 네. 그 다음에 뒤쪽에 중화 항체를 공부하시는데 같이 설명을 드리면, 이제 항체들이 많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항체들이 여기 M 프로틴에 붙는다. 이 항체들은 힘이 약한 항체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항체는 어디에 붙을까요? 스파이크 프로틴 표면에 붙습니다. 여기에 붙으면 얘가 사람의 세포로 들어갈 때 이 스파이크 프로틴을 결합시켜야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여기를 막아버리면 못 들어갑니다. 바이러스는 숙주 세포 밖에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혈액 속에 떠다니는 것뿐이죠. 증식을 못하면 바이러스는 금방 면역세포가 잡아먹어버리면 끝이에요. 그래서 여기 스파이크 프로틴을 막을 수 있는 항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 항체를 중화 항체라고 합니다. 이런 데 붙는 항체들도 기능은 하지만 기능이 약하고, 여기 스파이크 프로틴 끝에 붙어서 이 바이러스가 세포 내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항체가 가장 중요한데 중화 항체라고 하고, 중화 항체는 뒤쪽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단일 클론 항체로 돌아가서 단일 클론 항체들은 똑같은 결합 부위를 갖기 때문에 정확히 똑같은 위치에만 결합합니다. 그래서 생명공학이나 산업적으로 의미가 크죠. 점핑을 해서 예. 자, 임신 진단 키트는 단일 클론 항체만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결합 부위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냥 막 섞여 있는 항체를 쓸 수는 없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자, 임신 진단 키트에서는 HCG를 검출을 해야 되죠. HCG는 휴먼 카리오닉 고네도트로핀이라고 설명과 같이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입니다. 이 영어 풀네임은 모르셔도 되지만 HCG라는 용어는 아셔야 되고, 얘는 황체 호르몬과 같은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새로운 배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배아, 태아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호르몬인데, 임신을 하게 되면 태반에서 이 HCG가 많이 나오고, 그러면 소변에도 조금씩 나오게 되죠. 그 HCG가 존재하는지를 검사하는 게 임신 진단 키트죠. 자, 구조는 이렇게 플라스틱 케이스가 있고, 내부에 젤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뚜껑을 열어서 소변을 묻히는 부분이 있죠. 항체는 세 가지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 1번 항체, 2번 항체, 3번 항체가 있고, 1번 항체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수분이 묻으면 이렇게 이동을 하죠. 모세관 현상에 의해서. 그 다음에 2번, 3번 항체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중에 색깔이 나타나야 되는데, 여기에 이렇게 항체들이 다 고정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1번하고 2번 항체는 이 HCG에 결합하는 항체입니다. 단일 클론 항체죠. 그 다음에 3번 항체는 HCG에 결합하지 않아요. 1번 항체에 결합하는 항체입니다. 자, 그래서 초기에는
자, 1번 항체에 이렇게 발생 물질이 붙어 있죠. 그래서 임신한 경우에는 소변을 묻히게 되면 자, HCG가 있겠죠? 그러면 1번 항체는 요 HCG의 이쪽 부분에 결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쭉 이동을 하죠. 근데 이 2번 항체는 또 HCG에 결합을 할 수 있죠. 근데 반대쪽 결합을 합니다. 그러면 HCG와 항체 두 개가 이런 형태로 결합이 되고 갈색이 돼서 색깔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3번 항체는 HCG에 결합한 게 아니고 여기 1번 항체 끝에 결합을 하게 되죠. 얘도 역시 발색이 됩니다. 그래서 두 줄이 나타나면 임신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자, 임신하지 않은 경우에는 HCG가 없죠. 그냥 물만 흘러가죠. 어찌됐든 이 항체는 같이 이동을 합니다. 1번 항체는 여기 갔는데 2번 항체는 HCG에만 결합을 하죠. 얘는 이렇게 항체 두 개가 결합할 수 있지만 얘는 그냥 흘러가겠죠. 그 다음에 3번 항체는 1번 항체를 잡습니다. 이런 형태를 잡죠. 그럼 얘가 발색이 돼서 여기 한 줄만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임신한 경우엔 두 줄, 임신이 되지 않은 경우엔 한 줄이 나타나죠. 이게 임신 진단 키트의 원리죠. 예. 조금 복잡하긴 하죠. 예. 어찌됐든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는 여기가 코로나 바이러스 물질인 거죠. 그래서 1번 항체, 2번 항체는 코로나 바이러스 물질에 결합하고, 그 다음에 3번 항체는 1번 항체에 결합하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면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했을 때 얘는 감염, 아래쪽은 비감염이 되겠죠. 네, 뭐 임신 진단 키트는 사실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았는데 지금 RAT가 보급이 됐기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 한번 공부해 두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요 페이지까지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쉽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고 사스코브2가 감염되면 면역 반응은 세포성 면역 반응과 체액성 면역 반응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 다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올 부분은 아니지만 초기에 백신을 맞았을 때 몇 개월 간격으로 맞아야 되는가 문제가 있었죠. 근데 초기의 연구 결과 이제 감염됐다가 살아난 사람의 경우에 면역 체계의 기억 세포 메모리셀이 6개월간 보고가 됐다는 유지가 됐다는 보고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백신이 개발됐을 때는 6개월 간격으로 접종을 했죠. 근데 나중에 백신이 많아지면서 다시 시간을 줄이긴 했죠. 자, 그 다음에 사이토카인 스톰은 언론에 몇 달 동안 한참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용어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보시면 중증 코비드-19 환자의 경우에 말기에 사이토카인 스톰이 일어날 수 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라 사이토카인 스톰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이토카인이 뭔지 먼저 보셔야 되겠죠. 사이토카인은 이제 뭔가 병원체가 침입했을 때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에요. 사이토, CYT가 셀하고 동의어죠. 그 다음에 카인은 카이네틱스, 그래서 세포들을 움직이게 하는 물질, 면역 세포들이 움직이게 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케모카인도 나오는데 얘는 사이토카인의 일종이라서 그냥 포함된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사이토카인 스톰이라는 거는 알레르기 반응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뭔가 외부 물질이 들어갔을 때 알레르기는 너무 과도하게 염증 반응이나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얘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온몸에 퍼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면역 반응을 과도하게 일으키는데 그게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과도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스톰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 그래서 그런 용어가 있다 정도 지문에 나왔는데 나 전혀 몰라 그러시면 안 되니까 그냥 소개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시도록 하겠습니다.